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의 책취 인사드립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새벽녘에 낯선 해변에 도착해 가난하고 겸허하게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 철학자처럼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익명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럴 때면 며칠이나마 낯선 곳으로 훌쩍 휴가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먼저 들려드리고 초대 손님을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참 맑아라.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여리가 착하게 닦아놓은 유리창 한 장. 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섬,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가을 바다 한 장. 여리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참으로 맑은 세상이 저기 있으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유리창을 닦아서 가을바다 한 장을 펼쳐놓았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거기엔 조금은 미숙하지만 더없이 성실한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따스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역시 수십 년을 스승으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안양옥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혹 그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교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교총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약자로 교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총은 대한민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원까지 총망라하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교원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18만 명이고요. 또 출발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에 창설된 최고의 교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원 전문직 연구단체로서 교육부의 정책과 또 아울러서 현장의 교원들의 목소리를 사회와 또 정치권 또 행정부에 알리면서 교원들의 권익과 또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국민들과 또 정치권에 호소하는 이름하여 압력단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력단체 이전에 정교조와는 다르게 교원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원단체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늘 이렇게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어떤 일들로 바쁘신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는 못 다녀왔고요. 또 현재 현안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13개 지역의 이름하여 정교조 교육감의 탄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올바른 교육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지금 만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위헌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바람직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안양욱 회장님의 개인사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전남 보성이더라고요. 보성하면 녹차로 유명한 곳인데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갈수록 고향이 더 그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고향에 집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고향을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고향을 그리면서도 거기 가지 못했고, 결혼 10주년 기념일 날 아들과 저희 처와 함께 고향을 다녀오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친지도 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고향에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대로 교육자 집안에 태어났고, 제가 이제 보성의 죽산 안씨인데요. 이름하여 그 지역에서는 보성 안씨라고 합니다. 보성 안씨는 교육자 집안으로서 전라남도와 광주시까지 교육감 네 분을 저희가 배출했고요. 최근에 이제 전 광주 교육감님은 저희 집안 형님뻘 되고, 저희 이제 목의 어머니 집안도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일찍 이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서울의 달동네에서 그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교복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집안 형편이 가난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시대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래왔지만 저희 어머님 특별한 정말 신념과 교육열을 가지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름하여 맹모 삼천지교의 그 전철을 밟는 어머니의 힘 때문에 형님께서 이제 아들이 둘인데요. 누나들은 시골에서 아버님과 이제 고향에 있는 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녔고, 저는 이제 형님 따라서 이제 광주에 와서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이제 형님에 대한 기대가 컸겠죠. 그러면 이제 아들에 대한 그 시대에 다 그래왔듯이 이제 그래서 형님과 어머니의 힘으로 서울까지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다 농업 중심이었고 몇 마디가 안 되는 논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어머니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처음에는 이 학교에도 그 당시에 종로 지역이 이제 좋은 학교였으니까 요즘에 서울의 강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효재궁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형님이 이제 군대 가기 시에 월남을 갔다 오셨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과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외 학생에서 형님 때문에 정말 지금도 어머니 다음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그 육사를 가서 장군이 되고 싶었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진로를 바꾼 계기가 있었는지요? 이제 선생님들에게 좋은 모범 학생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대장도 하고 하니까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육사를 권유를 많이 하고 제가 자세가 좀 바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성장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제 어머니 별명이 어렸을 때 장군 엄마였습니다. 제가 아마 굉장히 타고날 때
그 당시 50년대 후반에서는 굉장히 우량아로 태어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들이 야 이놈 장군감이다. 그래서 장군 엄마 장군 이게 4.2kg의 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항상 기억에 내리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뭐 절대적으로 군인이 된다는 거 상상도 못했고 또 저희 형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월남전을 가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형님이 자원해서 월남을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군에 대해서 가면 전쟁에 죽는 그러니까 이제 절에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시기니까 제가 뭐 군대 가리라고는 이제 군문에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제 권유를 했지만 내면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보이지 않는 유전자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또 체육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이 다 저를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범대학으로 서울사대로 아마 진로를 택하게 된 건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이드의 그런 잠재의식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네요. 어렸을 때 장군 엄마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잠재의식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기까지 작용해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성장기에 회장님께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주관자는 역시 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신데 내부적으로 가족들이었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뭐 정말 제가 교육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를 스쳐간 선생님들은 저에게 정말로 많은 유무형의 도움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인생을 이렇게 경로를 결정해 주는 결정자 역할을 하셨던 비록 그 길을 안 갔지만 그런 우리 교련 선생님이라든가 저의 이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던 박동규 선생님, 손기용 선생님 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저를 이렇게 아끼고 또 제가 그분들의 후배가 됐으니까 제자이자 후배. 항상 대학에 가서도 그랬고 동기분들이 다 또 대학 은사님이셨거든요.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의 그런 선생님들의 삶을 제가 그렇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자문을 저희 지금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그 선생님들의 못지않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군대를 ROTC로 마치셨더라고요. 육사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한풀이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 ROTC로 가서 또 훈련소에서 교관을 했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요. 예, 군대는 사실은 대학을 이제 체육교육과를 갔는데요.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사실 군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또 체육교육과를 가서 처음에는 적응을 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의 그냥 권유에 의해서 갔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어머니 또 기대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겪는 갈등을 대학 1, 2학년 때 많이 했고 그래서 다시 전과를 해서 어머니 기대로 할까 또 그 당시에는 뭐 상대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뭐 경영대학 경제 경영 이렇게 많이 분화됐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그때 뭐 친구 따라 또 강남 간다고 그 ROTC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나 뭐 형님 이런 분들이 또 기대한 전혀 그건 친구 영향이 컸습니다. 동기들이 다 ROTC에서 이거 뭐 당연히 ROTC 지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잠재의식 속에 그게 좀 존재해서 또 그때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그 학사 편입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육군학교 졸업하고 현직에 계시다가 이제 그 학부를 다시 3, 4학년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대학원을 가지만 그 당시에는 학부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배님이 야, 만약에 너 졸업하고 ROTC에서 육사 교관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깃했죠. 그래서 ROTC를 했고 육군 제2훈련소 교관이 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 교관 겸 뭐 구대장, 소대장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자의 길과 이렇게 운명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사 교관이 만약에 됐으면 아마 육사 교수요원 쪽으로 뭐 목표를 좀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안 이루어졌고 단기로 그냥 제대를 하고 교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대 후에 이제 교사가 됐잖아요. 교사가 됐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직에 몸담아 오셨는데요. 처음에 교사가 될 때 좌우명이랄까 초발심 같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뭐 교직 생활을 오래 한 건, 그 교사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고요. 제가 5년을 했고요. 2년째, 3년째 되는 시점에 중학교 3학년, 1학년 담임 교사를 하다가 1학년 담임 교사를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하니까 소통이 됩니다. 대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밝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제지도 하고 내가 막 훈화하면 선생님하고 제스처 듣자. 그러면서 이제 웃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선생님이 학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제가 많이 변화되는 제 자신을 느끼고 웃기도 하고 학생들의 그 소통. 제가 이제 열정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또 경쟁력,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뭐 환경미화 뭐 뭐든지 해도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그런 철학도 갖고 있지 이제 열정을 갖고 있었고 내가 사흘 만에 70명의 학생들의 번호와 이름을 다 외웠으니까 그런 그 열정 속에서 학생들이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아주 강력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철학은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사 생활을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저의 그 교육 철학이 많이 변화됐고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그 조교를 아까 은사님 때문에 은사님이 저를 서울대 사대 체육교육과를 보낼 때는 교사 자신이 추구하는 교사의 길을 가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신 교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 찾아갔더니 교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제 그랬더니 너 대학원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모교의 조교로 그 은사님 동기분을 통해서 거의 강권에 의해서 고민이 됐어요. 제가 교사들 사표를 내고 조교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회장님의 말씀 중에 그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것인데 그 참으로 잘 와닿고요.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 물론 교사를 한 5년 하셨지만 교수를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28년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바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학생들에게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뭐 그거를 28년 동안 교육대학의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많은 강조를 좀 해왔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르치면서 배워라. 저의 모토입니다. 아까 강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제가 체육교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디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시범. 강학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여줘야 됩니다. 언어로 전달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무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자세를 통해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간은 누구나 그랬죠. 마음은 좀 선하고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또 이 적극적인 마인드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칭찬을 잘 못하고 질책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이 소셜 레인포스먼트, 사회적 강화, 뭐 여러 개 용어를 썼는데 다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찬과 질책이 제 석사학위 논문이 거기서도 나왔듯이 역시 칭찬이 훨씬 효과가 운동학 기능학습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이 좀 그렇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는 항상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교사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최근에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가 2010년도 6월 21일 날 제가 당선이 되는데요. 2010년 6월 2일 날 교육감 직선제 1기 교육감님들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되시자마자 다 뭐 진보 교육감, 뭐 보수 교육감으로 나누고 또 저도 이제 교총 회장이니까 교육감님들을 다 만나 뵙고 전국 16개 시도로 다니면서 또 그 선거 과정, 저도 선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교육감님들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 조직의 뭐 지원 이런 게 없이 혼자 그냥 하다 보니까 선거 후에 하여튼 몇 개월 내로 뭐 선거법 위반 뭐 또 뭐 이렇게 뭐 현직 교육감님들도 뭐 또 뭐 고속되고 뭐 9분이 그래서 이제 2010년도부터 지난 4년 동안 1기의 교육감님들의 과정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교총 안에서 이사회 대의원회에서는 다 의결을 해서 내가 헌법소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알려졌고 이번에 이제 2기 교육감 선거가 되다 보니까 또 뭐 이 진보 보수로 나오니까 진보 교육감 특히 또 정교조 교육 출신 지부장 출신 분들의 교육감이 되고 당선되니까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얘기하지 않느냐 뭐 반발 또 패배에 대한 근데 정교조와 교총이 대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감 후보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들이 같은 공약이나 성향이 같은 분들 좀 모여서 단일화를 좀 해라. 근데 단일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잘 무망한 일을 했다는 데 대한 과오와 통렬한 반성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 제가 교총 회장으로서 실책 중에 하나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2011년도부터 교육감 직선제는 우선 그 법률적 좀 합의가 여야가 이루어져서 법률을 개정했지만 그건 교육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고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이 여야가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1조 사항에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조항에 비춰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는 유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헌법 소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날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꾸 이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들이 진보 진영이 교육감 되니까 보수 진영으로 나눠 편가르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 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저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 일이 일어나기 90일 전후에서 이 헌법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8월 14일 날 시효가 만료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헌법 소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득이 바로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왜 이 타이밍에 하냐 또 이게 찬성하더라도 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보시기에 교총은 그 보수단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 13명이나 이렇게 당선됐고 근데 어쨌든 현실은 또 그 교총 회장님으로서 진보적인 교육감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신지요? 이 교육 분야의 선거가 과연 선거라는 것은 정치 행위 아닙니까? 이 정치 행위가 갖고 있는 역기능을 이제 되돌리고 교육의 본연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만 올리면 교육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치적 중립을 표명한 나라는 또 명시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 몇 나라들에는 법률로는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거예요. 진보 진영이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보수의 실체가 뭐냐? 보수는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교육감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반북이면 보수고 종북이면 진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은 가치 개념으로 보면 우냐 좌냐 이런 그 스탠스거든요. 좌와 우는 새의 날개라면 보수라는 것은 그 새의 몸통이다. 나는 그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좌와 우를 구분하고 몸통이 보수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보수라고 교총을 지향한다면 교육의 몸통을 좌와 우를 아우르는 몸통이 보수주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총은 교육의 좌와 모든 가치 이데올로기를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교육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자면 교총은 나아갈 길이 대도문문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 어떤 그 정당의 또는 뭐 정치 이데올로기에 또는 교육의 하나의 이즘에 그냥 종속돼서는 안 된다. 그런 뭐 철학을 갖고 교총의 정신을 그 방향으로 리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때 여당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강남의 지역구를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예, 제가 소초구에 34년 살았는데요. 소초갑에 이 전략 공천이 갑자기 하루 전에 마감 하루 전이었는데요. 깜짝 사실 저도 놀랬죠. 제가 교총 회장으로서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행정부에 대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치를 통해서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선거를 통해서 회원들의 기대가 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지 않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대단히 심각함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같은 비판을 면전에서 얘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내리에 남았고 약속이 지키는 그러한 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제가 얘기를 했고 꼭 법안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런데 정책 개선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책무,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그거를 이제 제가 바라봤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회원들과의 약속이 굉장히 교총을 결속시키고 또 어떤 신뢰도 회장이 추구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본연의 길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회장님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아 보입니다. 2011년도에 대한민국 체육상을 받으셨고 그때 상금 1,000만 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쾌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총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또 2억 원의 상금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또 어떤 이유에서 출발한 것인지 궁금해요. 예,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연구를 열심히 해왔고 한 분야의 초등 체육교육 분야에 많은 개척자적인 일을 저서도 쓰고 이제 많이 한 성과입니다만은 성과의 공헌으로 돈을 물론 상금을 받았지만 상장으로 저는 족하다. 그것이 명예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명예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여전히 저의 신념이고 교육자는 특히 좀 그럴 필요가 있고 교원단체 장애인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세월호의 성금도 그런 방향으로 본연의 목표에 또 본연의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기부단체에 위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책지의 필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책들을 읽어오셨을 텐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지요? 제 전공이 또 이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론인데 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철학을 해야 되고 교수 방법론 하면 심리학이 기반이 되고 심리학, 사회학적 기반인데 아무튼 철학적 많이 부족하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 서적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가지고 온 책이 이제 교육의 개념이라는 이용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이용우 교수 은퇴하셨습니다만 교육의 개념이라는 책을 수시로 읽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하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의 개념이라는 책은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용우 교수님이 교육과정 탐구가 가장 널리
또 교재로 학부 교재나 대학원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개념은 그 초판 개정판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널리 이렇게 읽혀진 책은 아닌데요. 저의 뭐 신념, 저의 생각은 아까 하지만 가장 교육의 근본을 알아야 되려면 사실은 이 교육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듯이. 근데 교육이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만큼 교육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그러한 혼란상을 적어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그것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관성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렇게 교사도 오래 하다 보면 관성이 생기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관성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렇게 교육의 근원을 좀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은 참으로 소중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 개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명시는 안 했지만 그대로 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해방 이후에 우리의 교육의 그 가장 지배적인 그 교육 철학은 요즘에 진보주의 교육하면 진보주의입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의 그건을 보면 존 듀이예요. 미국의 그 군정을 영향을 받고 미국의 교육 철학을 교육을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교사들의 삶은 또 교사들의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학적인 철학은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존 듀이로 가요. 그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 갖고 있고 또 교원주의가 치고하는 교육의 개념을 매우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의 혼란상을 바로 존 듀이의 교육 개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것도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그건 프랙티스거든요. 실제의 개념을 보면 띠오리로서의 이론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띠오리와 프랙티스를 구분하는 그거 띠오리의 세계로 자기 일관된 삶을 사신 학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훌륭한 학자이시자 제가 존경하는 교육학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인성교육 그리고 교권 확립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실현되려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 실현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존 듀이의 교육 철학과 진보주의 교육 철학,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주의 교육감 또 모든 교육의 흐름이 또 교육 정책적으로도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을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 교육 논리와 접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뭐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학생과 교사 또 교육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총칙에 얘기하는데 바로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의 근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교원이 개혁의 주체인이 아니라 교육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고 그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우리 사회가 양극화 또 대립구도 이런 틀로 교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수요자 중심 교육 철학이나 또 존 듀이가 주구하는 학생의 흥미나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만 시속 게임으로 해보면 경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지식의 문제만 되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만 가르쳐야 되는 논리가 형성돼요. 그렇게 되면 공교육의 아까 제가 얘기한 큰 힘은 지식과 기술이나 또 사회에 요구되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 지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항존적인 힘이거든요. 그 항존적인 지혜의 힘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학생들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고시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고시를 해서 어떤 판사나 검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분들이 만인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내면에 존재하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면의 힘이 인성은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시범적인 힘이 중요해요. 디몬스트레이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그 이유는 지나치게 경도된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쇠뇌가 돼버렸다.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권위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죠.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 거기서 인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권위 때문에 권위의 부담 때문에 선생님은 더 올바로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상 적어도 저의 인생의 체험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선생님들은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고 진정으로 나의 미래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네가 장학생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걸 제가 그 길을 따라갔고 그 길을 따라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의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교육은 정말로 허상이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벼운 질문 두어 가지를 끝으로 그 회장님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타임머신이 생겨서 그 삶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17세의 안양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싶으신지요? 똑같은 길을 운명적으로 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후회 없는 삶, 제가 체육과 교육 이 두 가지 길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뭐 후회가 없는 삶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이 정말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가겠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4년도 출발할 때 그 교총 회장님으로서의 뭐 올해의 계획과 꿈이 있었을 테고 또 인간 안양옥으로서의 계획과 꿈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무엇이었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지요? 네,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교총이 이제 제가 이제 회장직을 3년 6년인데요. 반환점을 돌아서 3분의 2 지점을 돌아서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미래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서 교총이 앞으로 교총 100년지 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 그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유연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제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좀 분리하고, 그럼 국민들이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의 해법은 교육의 법치화를 가야 되겠다. 사실 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라는 가치 개념에 사실 교육 민주화를 목소리 높여서 외쳤죠.
그 교육 민주화 중에 하나가 그 학생의 뭐 극단적인 표현하면 학생의 인권. 그러나 인권과 인성은 굉장히 동시에 추구해야 될 가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교육 민주화의 길은 상당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그 민주화가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민주화는 권리만을 좀 개인의 권리를 좀 같이 너무 우선순위에 두고 책무를 좀 소홀히 합니다. 이게 교육의 민주화의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의 민주화하고는 다르게 사회의 민주화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화를 지향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법시화 최근에 제헌절이 7월 17일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칼럼을 누가 썼더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우리 사회가 이제 교육의 민주화를 넘어서서 교육의 법치화를 통해서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개인의 권리와 책무가 있듯이 가르치는 학생이 권리와 책무, 가르치는 교사의 권리와 책무를 정확하게 법제화하고 또 지금 미비된 여러 가지 이 법률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또 오해되고 오도된 법률의 남용으로 인해서 헌법 정신이 왜곡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없이 정치화를 해야 되겠다. 정치라는 건 정치가 아니라 올바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총과 또 제가 앞으로의 삶은 이 교육의 법치주의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진솔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용우의 교육의 개념이라는 책의 인상적인 구절을 저와 회장님께서 번갈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할 부분은요. 교육의 개념 중에서 교육의 정의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주 간명하게 정리한 대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교육이 하는 일은 세계를 배우도록 이끄는 일이다. 위대한 것에 대한 동경과 찬탄,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고통과 절망은 교육받은 사람의 으뜸가는 징표이다.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님 너듯이 그 앞에 있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자 한다. 물론 코끼리는 장님 한 사람이 전체를 더듬기에는 너무 커서 각각은 한 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장님은 각각 자기가 더듬은 부분만으로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다든지 바람벽과 같다든지 길다란 뱀과 같다든지 하면서 서론 다른 사람의 규정을 부정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장님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든지 하여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더듬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장님은 내내 자기가 파악한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 또는 진머먹인 줄만 안다. 아마도 교육자들이 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의 진보주의자니 또 본질주의자니 하는 분들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지금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정말 진면목을 교육의 진면목은 누구도 사실은 모르고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경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하고 있는 일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세계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에게도 배운다는 그러한 자세를 교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나 또 국민 모두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분들이 군사부 일세의 정신으로 우리를 다시 바라보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책쥐와 함께 오랫동안 촬영을 해주신 안양욱 회장님께 시청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예,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말씀 중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또 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또 신념화된 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이 전체와 교육의 전체와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특히나 대한민국 교원들은 오히려 국민들이나 시민들보다도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교육의 실천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부터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된 사고로 매일매일 반성하는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을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심어라라는 말은 교육을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요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일 터입니다.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